정치의 한없이 뜨거운 두 남자와 함께하는 시간, 화요일 용봉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교육연수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육연수원장 이렇게 소개하니까 네. 이걸 듣는 적지 않은 분들이 현재 국회의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전 의원이라고 꼭 좀 소개시켜 주세요. 네, 두 분 다 전 의원이시죠? 예, 전 의원이라고 꼭 좀 해주세요. 전 의원 겸 교육연수원장. 그렇게 좀 길지만, 예. 진짜 왜 국회 하니까 안 보인다라고 하는 이 문자가 많이 와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교육연수원장이 의원 현직이 하지 않지 않나요? 아니요, 항상 현직이었죠. 이번에 원외가 처음이죠. 처음이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개각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설, 또 민주당은 탄핵 추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용산하고 야당이 좀 맞붙는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가 재미를 붙여서 네. 좋아하게 된 경우를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맞들렸다 뭐 이런 표현을 예, 쓰잖아요. 맞들렸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에 맞들린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속된 표현으로 재미를 톡톡히 봤고 네. 최근에 이상민 장관 탄핵과 관련해서는 본전을 못 찾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맛이 들려서 껄핏하면 탄핵이에요. 더군다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개각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탄핵하겠다 네. 그러고 있어요. 뭐 의석수가 많으니까 탄핵은 가결시켜서 헌법재판소에 보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거 너무 맞들려서 좋아하다가는 나중에 망하는 날이 올 겁니다 아마. 맞들렸다. 이렇게 김용남 의원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탄핵은요. 네. 행정부가 폭고하거나 폭주할 때 막을 수 있는 입법부의 유일한 권한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법안을 내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죠. 네. 근데 거부권 행사할 때 역풍이나 뭐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막 합니다.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행정부 그다음에 이제 야당과는 아예 대화를 안 하고 네. 이럴 때 행정부가 폭주할 때 입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탄핵을 너무 이것이 무슨 권력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검사 같은 경우도 그 아직도 이제 그런 사례는 없지만 검사 탄핵을 지금 또 이제 민주당 멤버들이 좀 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부에 대해서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특히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탄핵을 좀 그 우려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예. 두 번째 이종섭 장관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개각을 하면서 사실은 그 예각에서 좀 피해 나가는 듯한 형국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박정훈 대령 사건이 이게 지금 일파만파거든요. 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군 검찰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오늘 오다 보니까 누가 플래카드 그렇게 걸었더라고요. 귀신 잡는 해병대 잡는 윤 정권. 아하. 그러니까 이게 해병대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굳은 자라고 할 정도로 보수 진영을 지지하던 세력이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다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이종섭 장관이 있는 상태에서 예각 대 예각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을 좀 피하고자 하는 궁여지책 아닌가. 개각이 그렇다는 예, 거죠? 개각이 이제 예. 왜냐하면 지금 이종섭 장관 있으면은 그럼 장관이 어디까지 개입했냐 알았냐 몰랐냐 막 이런 등등 갖고 계속 이 그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좀 피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민주당 입장에선 네. 야 피하고 이거 면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장관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좀 따져보자라고 하는 그 방편이기 때문에 저는 설사 이게 헌재 가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헌재에서 이게 그 네. 인용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상민 장관은 지금 뭐 거의 식물 장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추진하는 방향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추진하는 방향으로 방향이다.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쥐고 있을 때 국회 권력은 뭐 절대적으로 민주당이 쥐고 있죠. 의석수가 많으니까. 네. 그런데
이 권력은 칼의 비유가 많이 되잖아요. 칼을 휘두르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칼이 자기 목을 베는지도 막 모르고 휘둘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을 때 남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좀 이 탄핵 소추권도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부의 남용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저 말씀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인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해야 될 말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아, 예. 자, 또 기각 소식으로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유인촌 특보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좀 뭐 일각에서는 조금 올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요새 100세 시대니까 뭐 그렇습니까? 70 전후의 나이가 크게 문제될 것 예. 같지는 않아요. 근데 유인촌 특보는 오래전에 장관을 한번 한참 전에 하셨잖아요.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정부의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인사들이 요직에 계속 등용되다 보니 이게 그 시즌 2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그 정치권에 거의 몸담는 기간이 없이 바로 대통령이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인력 풀이 좁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그 전에 대통령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치 50년 하다가 대통령 된 분도 개각 때마다 아. 참모지들한테 야 어디 뭐 장관 시킬 만한 교수 없냐 뭐 아하. 항상 이런 질문을 달고 사셨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로 봐서 예. 인력 풀이 정치권에 오래 몸을 담았느냐 안 담았느냐 뭐 꼭 그거하고 관련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네. 이제 워낙 친일 친박 세게 갈등을 겪다가 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사람은 써도 이명박 정부 사람은 안 쓴다. 뭐 예, 이런 그런 기억이 말이 납니다. 예. 돌 정도였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거의 이명박 정부 사람들이 많이 다시 중용되고 있는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MB맨의 기한까지 같이 한번 말씀 주십시오. 그 지금 이제 그 국정 운영하는 네. 거고 이제 한마디로 설상가상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 큰 사건들이 굵직굵직하게 터졌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국정 수행 지지도가 항상 한 30% 초중반을 이렇게 맴돌고 있는데 요즘 형국을 보면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그다음에 이제 유인촌 지금 입각설 네. 이런 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야금야금 좀 빼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충격으로 오는 것도 아프지만 사실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야금야금 이게 지지율이 빠져나가는 게 네. 그리고요. 저는 그 장관 임명하고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 때도 한 부처에 17명의 그 인사들이 검증을 아하. 통과하지 못했거나 예. 본인이 고사했거나 그랬고 17번째 했고 18번째 장관이 됐다라고 하는 그 임기 말에 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정치권에서 많이 뽑는데 저는 역대 가장 평가가 낮은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아니에요. 그럼 이명박 대통령의 지금 뭐 김태호라든지 김태호 안보실 차장이라든지 MB 때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은 MB 그림자가 어른거리진 않아요. 이게 정치 고관여층들은 아는데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유인촌까지 나오게 되면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는 뭘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사진 찍는 기자에게 찍지 마 예. 여기까지 그러면서 여기서 육두문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로 국민들이 너무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시 장관으로 롤백을 한다? 저는 이게 진짜 가랑비에 옷 젖는데 이게 가랑비가 아니라 이거는 거의 소나기에 옷 젖는 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사람이 진짜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지금 보면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지금 뭐 강승호 수석이라든지 강승규 수석이라든지 뭐 김은혜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MB맨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요. 저는 지금 뭐 이제 저희와 입장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네. 국힘의 그 현직 의원들 예. 좀 전직 의원들 좋은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당장 여기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도 어느 장관 시킨다고 한들 못 하겠어요? 잘 합니다. 잘할 수 예. 예.
그건 사실인데 그 사실입니까? 내가 총선이 얼마 안 남아서 아니 그래서 지금 예. 정치인들이 입각하기는 어려운 정치인들 입각하기 좀 시기죠. 어려운 상황인데 그 전에 인사 과정을 보게 되면 네. 이른바 본인에게 좀 반대하는 예를 들어 그 유승민 쪽이라든지 네. 이준석 쪽이라든지 이분들을 쳐내는 형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쳐내는 형국으로 되면서 그러다 보면 풀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네. 사실은 입각의 가장 적임자들은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정치인이 가서 국회의원 출신들이 가서 실패한 장관들 못 봤습니다. 아하.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중간치는 합니다. 근데 가서 실패하는 분들 보면 대학 교수들이 다 실패해요. 아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인력풀을 좁혀 놓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게 결국 MB 쪽 그밖에 없지 않냐. 그럼 이제 이거는 점점점 본인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까먹는 쪽으로 네거티브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용산 얘기가 나와서 한번 또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면 이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김태우 전 구청장 사면되면서 뭐 용산에서 판을 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결국은 그만큼 김기현 지도부는 좀 부담도 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꼭 이겨야 되는 중요한 선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 국민의힘은 네. 용산 그 강서구청장 후보 선정과 관련해서 경선을 네.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략 공천식으로 찍는 공천이 아니고 경선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후보가 된다고 하면 네. 김기현 당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적어지죠. 아, 부담이 적어지는 겁니까 오히려? 왜냐하면 경선을 거쳤지만 음흠. 외형적으로 보면 거의 그 사면복권을 통해서 후보를 만들어준 사람은 당대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을 덜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근데 강서구청장 이번에 보궐선거는 어떤 면에서도 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선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서울에서 실시되는 보궐선거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고 3개를 합친 선거이기 예. 때문에 적지 않은 이게 규모 면에서 적은 선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총선 딱 6개월 전에 실시되니까 총선의 가늠자가 될 수 있고 또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제3신당의 성공 가능성 여부까지 그것도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창당 작업이 지지부진해요. 아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예. 아마 누구를 무소속 후보를 내고 그 무소속 후보를 창당 준비하는 세력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득표력에 따라서 제3당이 정말 나오느냐 아니면 그냥 이러다 사그러지느냐 그거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네. 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네. 죄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실정법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3개월 만에 사면복권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표방했던 게 공정이잖아요. 과연 이게 공정한가? 이 물으면 누구도 속 시원히 답변을 못 하죠.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될 텐데 일단 투표를 좀 봐야 될 거예요. 네. 투표율. 지금 이제 내년 총선에 예측되는 게 각 당이 그 투표율과의 싸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거티브 이미지가 양쪽 진영에 아주 그 똑같이 이렇게 씌워져 있기 때문에 투표율은 무척 낮을 거라고 봐요. 역대 최하위의 투표 가장 낮은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렇게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각 당이 투표를 끌어올리는데 자기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나오게끔 하는데 예.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중도층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자기 지지자들 대선 때 우리를 찍었던 77%의 투표를 보였던 분들이 나오게끔 해야 돼요. 네. 그럼 이번에 강서구청이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지만 그러나 양쪽이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전이거든요. 그래서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오냐를 먼저 봐야 돼요. 네. 그럼 투표율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국힘이 이길 수도 있고 뭐 민주당 쪽에서는 질 수 없는 싸움이라고 그렇게 장담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좀 조심스럽게 판단을 알 수 하라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네요. 예, 조심스럽게 판단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투표율이 현격히 떨어지게 되면 민주당이라고 장담 못 합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가 그럼 결국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그렇죠. 걸 봐야 되는데 예. 이렇게
김태우 총장이 아웃됐는데 3개월 만에 복귀시켜서 다시 재보궐선거에 내보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가 아마 이번 그걸 근거로 해서 네. 그 다음에 총선의 전략을 세우는데 무척 큰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그거 보고 좀 전략을 짜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예를 들었고 이거 지금 뭐 당이 졌다, 뭐 예.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좀 졸속적인 평가를 내릴 게 아니고 이것을 보고 그다음에 총선 전략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기는 쪽이 아무래도 분위기는 좀 낮겠지만 이겨도 장담 못하는 총선이 됩니다. 아, 이기면 6개월 후에 유리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이겨. 네. 그럼 우리가 뭐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뭐 압승할 것이다. 이렇게 돼갖고 자만 모드로 가게 되면 또 위험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여기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갖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양쪽의 가능성을 두고 전략을 들여다봐야지. 여기다 올인했는데 졌다? 그럼 당연히 또 휘청하게 되면 전략을 제대로 못 세웁니다. 네. 그래서 무척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선거판이다. 제가 예상해 보면 김영남 의원님. 강서구가 원래는 네. 민주당 강세 지역. 지금 3명 다 민주당 의원입니다. 예. 근데 이게 보궐선거잖아요. 네. 보궐선거는 원래 국힘이 강하거든요. 이 지지층의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불리한 선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제가 예상컨대 5% 이상의 득표율 차이로 승부가 결정나면 네. 패한 당의 지도부는 휘청거릴 거예요. 아하. 아마 지도부 교체 얘기가 나올 겁니다. 5% 이상의 차이로 패배하게 되는 당 쪽은. 네. 그리고 아마 패배했을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풍파가 훨씬 크게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럴 이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되는 주십시오. 거예요. 3, 4, 50대 민주당이 강세고 네. 60대 이상이 이제 국힘이 강세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 70대에는 이미 다 은퇴한 분들 혹은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궐선거 때 공휴일이 아니니까 투표장에 나오기가 좀 쉽습니다. 부담이 적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3, 4, 50대 분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보궐선거는 8시까지인데 네. 그런 이제 뭐 10시까지 늦춰야 된다, 12시까지 늦춰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안도 선관위 많이 있었는데 네. 3, 4, 50대 분들은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투표장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투표율의 차이가 보이는데 민주당이 더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을 당협위원장이 김진선 씨가 네. 병 당협위원장으로 예. 있는 국민의힘. 그분이 네. 이제 지난번에도 아웃되면서 전략 공천이 된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김태우 씨가 경선에서 이길 확률이 제가 보기엔 높은 것 같아요. 경선에 이겼는데 김태우 씨가 유죄 확정이 돼서 아웃됐는데 그분이 또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공정의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진다? 네. 민주당 타격이 크죠. 타격이 크다. 그래서 예. 민주당이 어찌 보면 국힘은 이제 아까 얘기한 분석이 맞아요. 국힘은 만약 지면 대통령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총선의 부담이 더 커요. 왜냐하면 여당은 보통 대통령을 앞세워서 선거를 하거든요. 네. 야당은 이제 당대표를 앞세워서 하는 선거인데.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은 지게 되면 이렇게 됐음에도 졌다? 그럼 민주당 이제까지 뭐 한 거지? 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분명히 나올 거고. 근데 이제 국힘 같은 경우는 안으로 골병이 드는 형국이 네. 오는 거죠. 대통령의 타격을 입으니까. 아하. 예. 두 쪽 다 뭐 되게 중요한 선거이면 중요한 선거죠. 확실하네요. 그럼요. 예, 확실하네요. 자,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또 김만배 신학님 허위 인터뷰 관련해서 대통령실 지금 대선 공작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배후에 있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증거가 지금 아직 없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 사안도 한번 얘기 좀 나눠보시죠. 일단 김만배 네. 씨하고 신학님 씨 간에 인터뷰가 순수하지 않았던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네. 뭐 돈도 오갔고 인터뷰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뭐 일종의 작전도 짠 것 같고요. 근데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를 따져보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당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인터뷰였잖아요. 그리고
대선 3일 전에 언론에서 보도를 했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떨어지면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당시 이재명 후보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배우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 뭐 김만배 씨하고 이재명 당시 후보하고는 공동 운명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돈 써가면서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음해하는 인터뷰를 했던 것이고 그거를 전략적으로 선거 직전에 보도가 나가게 된 것인데 그런 면에서 배우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당시 그 허위 인터뷰 공작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 당시 후보였다. 이건 틀림없죠. 그런 의미에서 배우일 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 인터뷰 건이요. 지금 인터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인터뷰 안에 들어가 있는 팩트가 뭐냐 하는 거로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의혹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왜 이 문제를 느닷없이 이거야말로 진짜 뜬금포거든요. 예. 왜 느닷없이 1년 반 전 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민주당에 관련이 있다. 근데 여기에 지난번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예. 여기에 직접적으로 출연하는 출연 배우가 있어요. 누구? 박영수 씨입니다. 박영수 변호사 당시. 예. 당시에 조우영 변호사.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팩트 파인딩이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근데 조우영 씨 그때 이건 가짜 뉴스라고 지금 이제 그 국힘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대통령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조우영 씨가 2014년인가 15년에 수원지검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미 2011년에 들어가서 무혐의 됐는데 왜 날 또 조사하냐. 이게 조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서가 인터넷에 지금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조우영 씨가 그때 들어가서 무혐의 된 건 맞습니다. 네. 또 하나 부산저축은행을 한 20, 30개 정도 저축은행이 다 그때 영업 정지를 먹어요. 네. 영업장 폐쇄가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1,800억 부산저축은행은 한 900억 정도를 일으켰고요. 1,800억 프로젝트 파이낸싱 했던 PF를 일으킨 예. 부산저축은행만 처벌을 안 받아요. 그럼 이게 이제 자꾸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 김만배 씨하고 뭐 신학님 씨하고 그런 장난을 쳤다고 그래. 그럼 장난친 내용은 뭔데? 네. 근데 조우영 씨가 처벌 안 받았네? 어허. 부산저축인 처벌 안 받았네? 나중에 수원에서 다시 처벌받게 되죠. 나중에 예. 15년 이후죠 그게. 네. 그러면 2011년에 이걸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였지? 그리고 그때 박영수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박영수 씨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박영수 씨의 입을 막아놓기 위한 무언가 다른 그 음모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건 어허. 저만의 생각인데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거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는 아하. 쪽으로 초점이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용남 의원님? 전형적인 말 바꾸기죠. 아. 지금 그 대선 직전에 보도됐던 내용 또 그거를 당시 이재명 후보는 어느 언론사보다도 빨리 인용해 갖고 자신의 SNS에 올렸어요. 그 내용은 그거잖아요. 조우영 씨가 수사받으러 들어갔는데 당시 윤석열 검사가 커피도 타주면서 정말 친절하게 해줬고 그 이후에 사건이 없어졌다는 게 그 인터뷰 내용인데 조우영 씨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대검 들어갔을 때 나를 수사한 사람은 다른 검사. 박모 다른 검사고 검사나. 윤석열 당시 검사인데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나서 그 박 검사가 다른 부산저축은행의 그 소유주들의 인척 관계를 나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불렀던 것이다. 네. 자기를 그러면서 뭐 조사받고 나왔다는 내용인데 이거를 완전히 없는 얘기를 짜집기를 해갖고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마치 당시 윤석열 중수 이과장이 이 사건을 덮은 것처럼 공작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명백히 허위라고 드러나니까 뭐 딴 얘기를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 예, 건데 예. 전형적인 말 바꾸기고 구차스럽죠.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규모가 5조 원 정도 됐습니다. 이런 대형 수사를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뭐 이런 단위까지 싹 조사해 갖고 관련자를 다 처벌한다. 사실은 그건 불가능해요. 그 부분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수원지검 와서 다시 처벌받는. 그거는
부산저축은행 당시 예. 수사가 이루어질 때는 워낙 어마어마한 예. 사건이 있고 피해 규모도 컸기 때문에 그때는 굵직굵직한 관련 인물들 수사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 주변 인물까지 싹 처벌 못해요. 그걸 하기 시작하면 수사가 배가 산으로 가는 그렇죠.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 예. 잔챙이 인물들은 나중에 별도 수사가 되든지 뭐 후에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5조 원짜리 수사를 하는데 그때 이 사람은 빠져서 이걸 명백히 봐주기 수사한 거야. 그거는 억지예요. 억지다.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 김영남 의원님처럼 저렇게 하면서 이제 설명이 되잖아요. 네. 자꾸만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왜 안 했느냐라고 하는 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때 제가 이제 이 사건을 계속 깊이 들여다봤거든요. 예. 부산저축은행이 개요사가 한 6, 7개 됐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대전에 있는 모 저축은행 한 300억인데 처벌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 사건을 왜 이상하게 봤냐 하면 부산저축은행이 PF를 일으킨 단일 건으로 제일 큰 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가지치기 뭐 그 이 잔챙이들은 좀 빼고 어쩌고저쩌고 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이 PF 일으킨 단일 건으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 거는 손을 안 대고 다른 것만 쳤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의혹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국힘이 손을 댔어요. 네. 이거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좋다. 그럼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처음에 팩트가 무엇이었고 그게 어떻게 돼서 가짜 뉴스인지라고 하는 걸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이게 본인들한테 무척 불리하고 불편하거든요. 양날의 칼이라고 제가 이 방송이 어디 방송에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꺼냈을 땐 국힘이 뭔가 그 대통령실이 네. 뭔가 많이 후달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송 용어를 좀 사용해 주세요. 후달리다라고 하는 약간 것은 네, 비방 걱정되는- 용어인가요? 네. 예, 그거는 내 대신에 김영남 의원이 내가 오늘 한번 띄워줬으니까 대신 네. 사과하시고요. 네.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박영수 특검에 대한 네. 특검이 12월 말에 시작이 되고요. 예. 어쨌든 박영수 50억 클럽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박영수 특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돼서 깊은 비밀을 알고 있는 분이 박영수 특검 같아요. 제 느낌엔. 네. 이건 이제 설이기 때문에 예. 추정이기 때문에 개인적 요까지만 합니다. 의견이십니다. 요까지만 예. 하는데 예. 어쨌든 이 사건은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대통령실이나 특히 윤석열 당시 중수 이과장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건인데 왜 이걸 들쳤을까? 이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조사 얘기도 좀 하면 이재명 대표 오늘 단식 13일째인데 오늘 오후에 또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난 주말에 토요일 날 있었던 조사에서 뭐 서명 날인도 안 해서 이거에 대한 논쟁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당시 시작할 때는 소위 뜬금포 단식이었죠. 네. 아니 갑자기 웬 단식? 근데 결국엔 본인에 대한 그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단식으로밖에 비춰지질 않는데 거기다 이제 명분을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였습니다만 누가 봐도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와 또 곧 있을지 모르는 구속영장 청구를 피해가기 위한 단식으로 보여요. 근데 왜 형법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초한 위난은 위난이 아니다. 그 스스로 초래한 위난이죠. 이게 어떤 지병으로 인한 건강 상태의 악화가 아니라 본인이 단식을 선언하고 밥을 끊은 것으로 지금 외영상돼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강 상태 때문에 조사가 잘 되겠느냐 네. 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 더 이상 그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그 중도에 그만두고 수사를 그만받고 나오고 다음에 한 번 더 출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이게는 이제 마지막이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아하. 좀 짜증나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마무리하고 다음 주 초쯤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수순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 글쎄요. 단식은 뭐 지금이라도 중단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어떤 정치인의 단식치고는 그전에 링게를 맞으면서 더 오래 하신 분도 김영삼 있습니다만 전 대통령. 그때는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링게를 맞으면서 단식을 계속했던 네. 것이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입으로 뭐를 먹지 않으면 단식이라고 여겼지만
이 수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단식을 이어간다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단식을 그만두는 게 맞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조사가 지금 서명 날인 뭐 지금 그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예. 그냥 퇴장했다 거부하고 또 이재명 대표 측은 지금 원하는 대로 지금 바꿔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네. 되는데요. 그 언론 지형이라고 하는 게 이러지 않습니까? 검찰 얘기는 그 발음이고 그다음에 피의자 얘기는 틀림이다. 이런 지형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조사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도 이제 자부를 하는데 네. 그거 토시 하나 갖고 두 분 그러니까요. 변호사니까요. 저도 토시 하나 갖고 기소 여부가 결정이 나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전체 사건이 아니라 문장 하나 갖고 오죽하면 그 과거에 그 히틀러의 2인자라고 하는 괴벨스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단 하나의 문장만 줘봐라.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그게 하나의 그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의 아다르고 어다른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무척 민감하겠죠. 네. 그리고 변호사이고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 조서 검열한 게 2시간 반 걸렸다 그러잖아요. 예. 그만큼 좀 첨예하게 부딪힌 것 같아요. 근데 예? 저런 식으로 할 거면 네. 이재명 대표가 조사받을 때 영상 녹화 요구를 하면 돼요. 근데 영상 녹화를 거부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 출석했을 때도 영상 녹화가 안 됐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무슨 검찰과 이런저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말이 계속 충돌하고 있는데 저럴 바에야 영상 녹화에 동의하면 돼요. 왜 동의를 안 해요? 실제로 이렇게 서명 날이 안 하고 가는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질이 안 좋은 피의자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질이 안 좋은. 있었죠. 네. 뭐 물론 없진 않아요. 가끔 있는데 그러면 저도 이제 서명 날이는 안 하고 왔습니다. 다음에 와서 다시 했어요. 질이 안 좋으신가요? 그건 검사적 관점입니다. 국민적 관점에서는 아주 훌륭한 피해자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일단은 하여튼 본인이 이제 증감 변동을 다 기재하고 예. 본인이 이제 얘기한 내용이니까 피해자 신문조서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의견이 안 맞았던데 이번에 가게 되면 그런 일은 없겠네요. 그러면 이번 조사 이번에 또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피신이라는 거는 마무리 같아요. 피신이라는 건 맨 마지막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맨 마지막에 나는 뭐라고 얘기했는데 조서에는 달리 가능합니다. 기재되어 있다고 예. 본인이 자필로 적을 가능합니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거 갖고 시비 거는 건 좀 이상해요. 그 김용남 의원님 이 단식이 자꾸 길어지면 네. 그 뭐 지금 링겔 얘기도 하긴 했지만 이 정부 여당 쪽이 좀 부담스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단식의 명분이 예. 없고요. 예. 뭐 내건 요구 조건이나 명분은 사실은 핑계고 명분은 어떤 목적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초래한 위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고지고대로 받아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으로 정봉주님 이재명 대표의 테러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 저런 관점을 보면 정말 옹졸한 정권이라고 얘기하는데 2019년에 선거법하고 공수처 갖고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합니다. 예. 그때 4일 만에 정무수석하고요. 국무총리가 찾아갑니다. 네. 자, 한쪽에서 보게 되면 명분 없는 단식이라고 하지만 단식을 하는 쪽에서 명분 없는 단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이 단식이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팽팽하게 부딪혀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지지층이나 민주당 지지층 진보 쪽에서는 올바른 단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6일이 된 다음에 여당의 대표가 찾아갖고 단식을 만류합니다. 네. 이게 정치예요. 근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안 하면서 단식에 명분이 없다는 동 뭐 단식에 밥을 먹었다는 동 출퇴근 단식이라는 이렇게 조롱할 시간이 있으면 몸과 마음의 문을 열고 일단 만나봐야죠. 아니면 그 김기현 대표라도 보내든지 계속 조롱하잖아요. 이거 국민들이 설사 저 단식에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조차도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 합니다. 근데 2019년 당시 야당 대표의 정리해주세요. 단식은 네. 한겨울에 노숙해 가면서 했던 단식이잖아요. 정말 명분을 떠나서 보여지는 모습은 처절했단 말이죠. 근데 이재명 대표의 이번 단식은 앞서 잠깐 말이 나온 대로 이게 출퇴근 단식이고 예. 뭐 일부에서는 웰빙 단식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뭐랄까요? 전부 자기의 거를
내거는 어떤 철저하고 처절한 모습이 좀 부족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게 저게 인식된다. 예. 이제 단식 안 해본 사람들의 저주장인데요. 예. 징역도 여름 징역이 힘들고 단식도요. 겨울 단식은 쉽습니다. 여름 단식이 힘들어요. 더블 아니, 때 안 해보셨잖아요. 더블 때가 노숙과 안 노숙이 해보셨잖아요. 아니고 건물 예? 안에 자기 방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면서 자는 아니,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하루라도 단식을 해봤어요 살면서? 그 단식도 안 해보면서 무슨 정봉주는 얘기를 해요. 단식 아니, 해보셨습니까? 절실히 우리는 해봤죠, 뻑하면 했죠. 대학 때 그 민주화운동에 감옥 갔고 예. 그때도 했죠. 그 이후도 30대도 했죠. 단식이 삶의 일부입니다.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단식원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용봉 저렇게 조롱하면 안 된다니까요. 두 분 개인적인 의견이시고요. 자, 오늘 용봉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김용남, 정봉주 전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